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먼지 쌓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봉인된 사건 노트의 진행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평온해 보이던 도심 속 한 종교 시설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쓰러져간 한 소녀의 기록, 그 봉인을 지금 해제합니다.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주세요. 제발요. 17살 소희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온몸이 결박된 소녀의 눈앞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죠. 성경을 베껴 쓰라는 서슬퍼런 명령과 함께 쉼없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발걸음. 인천의 한 교회 지하, 밥을 먹다 쓰러진 소녀의 몸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멍, 자국과 결박된 흔적들. 교회 측은 말합니다. 그저 자해를 막으려던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찾아낸 진실은 그들의 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급소, 매질 그들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던 단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너진 믿음과 뒤틀린 모정, 그 잔혹한 100일간의 기록. 오늘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는 한 소녀의 영혼을 갉아먹은 구원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인천광역시 한 빌라 단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스쳐 지나가던 그곳에서 17살 이소희는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좁은 방 안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서둘러 교복을 챙겨 입고는 골목길을 뛰어나가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빌라 3층, 12평 남짓한 투룸빌라.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화장실 타일 사이로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랐지만 엄마 최영숙 씨는 주말마다 락서물을 받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거든요. 베란다 화분에는 영숙 씨가 정성껏 키운 제라늄이 빨간 꽃을 피우고 있었죠. 소희의 웃음소리는 복도 끝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밝음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빠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의 사진 속 소희는 솜사탕을 한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이 찍힌 지 불과 3년 뒤 소희네 가족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새벽 3시 12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이재훈 씨는 구급차 안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사흘 뒤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영안실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영숙 씨 옆에서 소희는 그저 멍하니 천장의 형광등만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하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14살 소녀의 그 공허한 눈빛을 영숙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남은 건 월세 밀린 독촉장과 카드 대금 청구서뿐이었어요. 영숙 씨는 동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마트 캐셔, 저녁에는 대리운전 콜센터까지 하루 3곳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던 거죠. 그래도 모녀는 서로를 꼭 붙잡고 버텼습니다. 주말이면 남동구 전통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순대 한 접시,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시간들이 둘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소희가 매운 떡볶이를 호호 불며 웃을 때면 영숙 씨는 세상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실의 그림자는 서서히 소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갔어요. 2021년 7월부터였을까요? 소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소희가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울어요.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우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신과 상담.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영숙 씨는 꽤 오랜 시간 망설였어요. 특히나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50대 중반의 여성에게 딸을 정신과에 데려간다는 건 마치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만 같았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소희가 나중에 결혼할 때 흠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고민만 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영숙 씨는 평소 다니던 작은 교회의 김 집사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021년 12월 23일 수요 예배가 끝난 뒤였어요. 권사님,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요. 인천 서구에 있는 합창단인데 거기서 젊은 분들이 찬양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많이 받는데요. 정신과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던데 우리 조카딸도 거기서 우울증 나았어요. 찬양으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그거야말로 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정신과 기록도 남지 않고 약물 치료에 부작용도 없다니 일석이조였던 거죠. 정말요? 그럼 저희 소희도 괜찮을까요?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김 집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는 작은 교회에서 오래 봉사해 권사로 불렸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1월 5일 영숙 씨는 소희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 검단동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교회 부설 합창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2층과 3층 전체가 교회 시설로 꾸며져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찬송가 선율과 함께 라벤더 향이 섞인 방향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간증문들이 액자에 담겨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우울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그 분위기에 영숙 씨는 이곳이라면 소희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2층 접수실로 안내받은 모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대접받았어요.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미소를 띠고 걸어왔죠. 그날 모녀를 맞이한 사람은 교회 창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박은혜 씨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소희 양, 여기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가 다 보듬어 줄게. 박은혜의 그 부드러운 음성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진심으로 돌봐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권사님, 걱정 마세요. 저희 합창단에서 치유받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소희 양도 곧 웃는 얼굴 되찾을 겁니다. 박은혜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던 그 말. 그건 구원의 약속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첫 번째 계단이었던 겁니다. 2022년 1월 5일 오후 2시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은혜는 소희와 영숙 씨를 3층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성경과 노트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희 양, 요즘 많이 힘들지? 박은혜가 부드럽게 물었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 아빠 생각이 나서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많이 보고 싶겠구나. 하지만 소희야, 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
슬퍼만 하면 아버지도 천국에서 편히 쉬지 못해. 박은혜의 말에 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권사님, 혹시 소희 양을 병원에 데려가 보셨나요? 박은혜가 물었고 영숙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직은. 박은혜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 사례들이에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초기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기고 감정이 무뎌집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더 위험하죠. 파일 속에는 온갖 의학 용어와 통계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영숙 씨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심각해 보인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저희 합창단은 다릅니다. 약물이 아닌 찬양으로, 인위적인 치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치유하죠. 지난 5년간 저희를 거쳐간 아이들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영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소희도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은혜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치유를 말할 때만 온화했으며 규칙을 말할 때는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는 효과가 없어요. 24시간 밀착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찬양 훈련과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해요. 보통 3개월이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3개월이요? 영숙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평생을 좌우할 치료 기간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죠. 게다가 비용도 병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숙식과 모든 프로그램이 포함되니까요. 박은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주었어요. 병원 치료받으면 진료비에 약값에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들 겁니다. 영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개월이면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정신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면회는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처음 한 달은 적응 기간이라 면회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주일에 안부 전화는 허용합니다. 가족을 보면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져서 치료에 방해가 되거든요. 한 달 뒤부터는 주말마다 오셔도 됩니다. 영숙 씨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기대 어린 눈빛을 어떻게 저버리겠습니까? 엄마가 원하시면 해볼게요. 소희의 작은 대답에 박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2022년 1월 12일 소희가 합창단에 정식으로 입단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소희의 옷가지며 세면도구를 가방에 챙겨 넣으면서도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기 싫은데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숙 씨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습니다. 소희야, 3개월만 참아줘.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합창단 기숙사는 교회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배정된 406호실은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2층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덧대어져 있었고 유리는 뿌옇게 흐려져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방 안에는 이미 한 명의 소녀가 있었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수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은 물어뜯긴 흔적으로 울퉁불퉁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나자 안내를 맡은 신도 정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합창단 생활규칙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영숙 씨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럼 권사님, 이제 가보셔야죠. 소희 양은 저희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영숙 씨는 소희를 꼭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한 달 뒤에 면회 올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엄마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정희가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문을 잠가요? 소희가 물었지만 정희는 차갑게 답했죠. 안전을 위해서야.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야 해. 그날 저녁 소희는 처음으로 합창단의 일과표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찬양 시간, 7시 아침 식사, 오전 성경 필사, 오후 합창 연습, 저녁 9시 취침.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규칙 위반 시 특별 기도회 참석. 특별 기도회가 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소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시계는 이미 정희에게 빼앗긴 뒤였어요. 개인 소지품은 금지해요라는 말과 함께요. 시간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소희의 시계는 그렇게 멈춰버렸던 겁니다. 2022년 1월 13일 새벽 5시 복도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종소리에 소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겨우 눈을 붙인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기상 시간이라니요. 문이 열리더니 정희가 들어와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일어나. 늦으면 벌칙이야.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소희는 부스스한 머리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면장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소녀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멍한 표정으로 칫솔질을 하고 있었죠. 거울에 비친 그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줄 끝에 섰을 때 앞에 서 있던 한 소녀가 뒤돌아보며 속삭였어요. 처음이지? 여기서는 절대 규칙 어기지 마. 특별 기도회 한 번 당하면 그때 정희가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떠들지 마. 소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죠. 새벽 6시 3층 예배실로 내려가자 박은혜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찬양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100번 반복할 거예요. 100번이라니 소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신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몇십 번째 반복하자 목이 쉬어왔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은 한 소녀를 정희가 일으켜 세우며 호통쳤죠. 끝까지 서 있어야 해. 주님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영혼이 썩어. 일과표엔 아침 식사가 있었지만 실제론 금식 훈련이란 이유로 아침은 이런 식으로 자주 건너뛰었습니다. 오전 9시 성경 필사 시간이었습니다. 소희 앞에는 빈 공책 한 권과 볼펜이 놓였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를 베꼈어. 점심 먹기 전까지 끝내야 해. 요한복음은 21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곁눈질로 다른 아이들을 보니 모두 미친 듯이 펜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죠. 오후 2시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차가운 밥과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많이 먹으면 영혼이 탁해진다는 이유로 양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소희가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돼. 다음 식사까지 버텨야 하니까. 하루 두 끼만 주어지는 이곳에서 한 끼 한 끼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부터는 합창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의 합창이 아니었어요. 박은혜는 소희를 단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내 목소리에서 슬픔이 들려. 그 슬픔은 악령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부터 그걸 뱉어내야 해. 그러더니 갑자기 소희의 배를 세게 눌렀어요. 크게 소리내. 악령아 물러가라고 외쳐. 소희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지만 박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 저녁 7시 소희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휴대전화 한 대를 내밀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희야, 엄마야, 거기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소희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바로 옆에서 정희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나 잘 지내. 걱정 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아파? 영숙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정희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여기 사람들 다 좋아. 박 단장님도 잘해주시고.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지만 엄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희가 전화기를 빼앗아 갔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돼. 밤 10시 취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온몸은 쑤셨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조용히 돌려봤지만 역시 잠겨 있었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철창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4층 높이라 뛰어내리는 건 불가능했죠. 나가고 싶어? 수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응, 너는 여기 얼마나 있었어? 소희가 물었어요. 8개월. 수진의 대답에 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8개월이나? 3개월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여기 들어오면 쉽게 못 나가. 나도 처음엔 3개월이라고 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직 치유가 덜 됐다며 계속 연장시켜. 부모들한테는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탈출은? 해봤어. 2달 전에. 수진이 이불을 걷어내며 다리를 보여줬어요.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들. 계단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혔어.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당했지. 그게 뭔지 알아?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실에 가둬놓고 밤새 기도문을 외우게 해. 잠들면 깨우고 또 외우게 하고 물과 빵 한 조각만 주고. 손발을 묶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던 겁니다. 아니, 감옥보다 더한 곳이었죠. 적어도 감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안개 속으로 들어온 소희에게 출구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2022년 2월 5일
소희가 합창단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소희의 몸무게는 입단 당시보다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하루 두 끼의 부실한 식사와 가혹한 일과가 17살 소녀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그날 오후 박은혜가 소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내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 이번 주말에 면회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니. 네, 보고 싶어요. 하지만 박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내 상태로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 조금만 더 회복되고 나서 만나는 게 어떨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제발요. 소희가 애원했지만 박은혜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소희야, 내가 지금 엄마 보면 참을 수 있겠어?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서 매달리지 않을 자신 있어? 그 말에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어요. 엄마를 보는 순간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2주만 더 있으면 엄마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날 저녁 박은혜는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소희가 요즘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얼굴에 생기도 돌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요. 면회는 다음 달 초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만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 씨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3월 첫 주말에 갈게요.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소희를 완전히 길들이는 것이었죠. 정희야, 소의 특별 프로그램 시작해. 박은혜의 지시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새벽 3시, 소희는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뜨니 정희와 또 다른 신도 민정이 서 있었어요. 일어나. 지하로 내려가야 해. 소희는 비몽사몽간에 끌려갔습니다. 지하 1층, 냉기가 가득한 어두운 방.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소녀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박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죠. 오늘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 알아?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이야. 찬양할 때 힘이 없고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았어. 이건 악령이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지. 박은혜가 막대기로 바닥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회개의 시간을 가질 거야. 너희 죄를 고백하고 몸으로 참회해야 해. 소희를 포함한 6명은 2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5층 옥상까지. 한 번 왕복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5번째 오르내릴 때쯤 소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죠. 그 순간 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정희가 막대기로 등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주님의 시험을 이겨내야 해. 아파요, 제발요. 소희가 울먹였지만 박은혜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픈 게 당연하지. 내 안에 더러운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이니까. 이 고통을 견뎌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 소희는 비틀거리며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또 맞을 테니까요. 새벽 6시가 되어서야 특별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소희는 방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어요. 등과 팔,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파스를 건넸죠. 이거라도 붙여. 옷으로 가려지는 데만 멍이 들게 조심해야 해. 엄마 면회 올 때 들키면 안 되니까. 소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폭력은 체계적이었어요. 얼굴이나 손등처럼 노출되는 부위는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옷으로 가려지는 등, 배,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혹시라도 외부인의 눈에 띌까봐 철저히 계산된 학대였던 겁니다. 2022년 2월 20일 소희는 용기를 내서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찾기로 했습니다. 신도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복도로 나왔어요. 맨발로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2층 사무실 문 앞까지 왔을 때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에 소희는 얼어붙었어요. 화장실 가려고요. 거짓말 마. 내가 뭘 찾으려는지 다 알아. 정희가 소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단장님께 보고해야겠네. 다음 날 소희는 또다시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박은혜가 의자에 앉아 소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실망이야, 소희야.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데 도망치려고 했다며?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마. 박은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전화기를 찾으려던 거 다 알아.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울먹이려고 했지? 소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희야, 너 아직도 모르겠니?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밖에 나가면 넌 또다시 무너질 거야. 엄마도 널 감당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 잘 듣고 치료받아야 해. 그러면서 박은혜는 소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그땐 정말 용서 못해. 알았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출의 희망은 그렇게 꺾여버렸어요. 출구라고 믿었던 모든 단서들은 빗나갔고 소희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3월 12일 영숙 씨가 드디어 면회를 왔습니다. 2달 만에 만나는 딸. 영숙 씨는 들뜬 마음으로 2층 면회실 문을 열었어요. 면회실은 유리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고 스태프가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소희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희야. 영숙 씨가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지만 품 안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 움푹 꺼진 볼. 소희야, 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소희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옆에 정희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응, 엄마. 나 괜찮아. 여기 음식이 건강식이라 그래. 살이 좀 빠진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연습한 대사였으니까요. 박은혜가 직접 대본을 써줬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잘 지내고 있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다고. 영숙 씨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냥 실내에만 있어서 그래요. 햇빛을 못 쬐어서. 소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영숙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딸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30분간의 면회가 끝나고 영숙 씨는 박은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장님, 소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죠? 박은혜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자해 충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다만 박은혜가 말끝을 흐렸죠. 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영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완치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3개월 예정이었는데 소희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깊어서요. 2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확실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석 달치 150만 원을 냈는데 2달을 더 연장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였죠. 제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요. 그러자 박은혜가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지금 포기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부로 내셔도 됩니다. 결국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 빚을 더 내서라도 딸을 완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영숙 씨가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4층 창문 너머로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엄마를 내려다보는 딸의 모습.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영숙 씨도 소희도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소희는 엄마를 보냈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마음속으로 수천 번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지 못했어요. 베개를 물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꿈. 2022년 4월로 접어들면서 소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박은혜는 이를 악령의 저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소희의 안에서 악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야. 더 강력한 치유가 필요해. 4월 23일부터 소희는 집중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의 작은 방,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에 혼자 격리되었어요. 창문도 없고 환기구도 막혀 있었습니다. 습기 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3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며 금식해야 해. 물만 마시고 성경 요한복음을 20번 베꼈어. 그럼 악령이 물러갈 거야. 소희는 바닥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2시간마다 정의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아직 5번밖에 안 썼네? 더 빨리 써야지. 안 그러면 밥 못 줘. 소희는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 소희는 환청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데리러 왔어. 이제 그만 쉬자. 소희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죠. 아빠 나 데려가줘. 제발. 그때 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뭐 하는 거야?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소희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들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해. 셋째 날 아침 소희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쇠약해진 탓이었어요. 정희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죠. 더럽게. 내가 짐승이야, 사람이야? 소희는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은혜가 호출되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방으로 데려가. 소희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5월 10일 소희는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체중은 35kg까지 떨어졌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날 아침 식사 시간 소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도들이 놀라 소희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단장님, 큰일 났어요.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은혜가 달려왔습니다. 소희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119 불러. 빨리.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거예요. 검색창에 입력된 단어들. 의식 잃은 사람 응급처치, 저체중 쇼크 증상, 학대 흔적 감추는 법. 이미 이들은 소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살릴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데 급급했던 거죠. 소희의 하늘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엄마는 합창단을 믿었고 구원이라 믿었던 이곳은 지옥이었으며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었던 겁니다. 2022년 5월 10일 오전 9시 47분 119 구급대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소희를 들것에 옮길 때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영양실조 수준이 아닌데요? 한 대원이 소희의 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앙상한 뼈에 시퍼런 멍 자국들.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이 선명했죠. 이 멍들은 어떻게 된 거죠? 구급대원이 박은혜에게 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자해 경향이 있어서요.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다 보니.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소희를 검진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미약, 체온 35.2도. 심각한 저체온증과 탈수 상태입니다. 이거 학대 아니에요? 담당 의사가 동행한 박은혜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아이를 돌보던 합창단 단장입니다.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당장 보호자 동의 필요합니다. 영숙 씨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오후 1시였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지금 인천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영숙 씨는 일터에서 뛰쳐나왔어요. 손이 떨려 택시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간다. 제발 아무 일 없어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딸의 모습에 영숙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무슨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고 인공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소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초등학생처럼 작아 보였어요. 제 딸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숙 씨가 복도에서 박은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잘 돌봐준다며, 좋아지고 있다며. 죄송합니다, 권사님. 저희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박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2달 전 면회 때만 해도 말은 멀쩡한 척했던 딸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거죠? 경찰 불러요. 당장. 영숙 씨가 소리쳤지만 담당 의사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따님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상태가 위중해요. 5일 동안 소희는 죽음의 경계를 헤맸습니다. 의료진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장기들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간 수치는 정상의 10배, 신장 기능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장기간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죠. 영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그런 곳에 보내서. 2022년 5월 15일 오후 6시 23분 소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망 시각 오후 6시 23분. 의사의 차가운 선언에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딸 소희야. 복도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사망 당일 밤이었습니다. 병원 측이 학대 정황을 신고했던 거예요. 전신에서 35군데 이상의 타박상과 결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를 받아든 형사는 이를 악물었죠. 도대체 4달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새벽 경찰은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피 묻은 천 조각들, 소희가 베껴 쓴 성경 공책 수십 권, 그리고 바닥에 널린 머리카락 뭉치들.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형사들마저 숨이 막혔어요. 결정적 증거는 신도들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포렌식 결과 박은혜와 정희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이 복구되었던 거예요. 5월 3일 사람 급소 어디, 5월 7일 정신병 환자 매질 방법, 5월 9일 저체중, 쇼크 증상, 5월 10일 학대 흔적 감추는 법.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을지 검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5월 17일 박은혜와 정희, 민정을 포함한 신도 5명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치유하려 했을 뿐입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박은혜가 절규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같은 날 경찰은 다른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어요. 저도 그곳에서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수진. 그의 몸에도 소희와 똑같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5명의 전 신도들이 추가로 나타났어요. 3년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한 여성이 옷을 걷어 올려 등의 흉터를 보여줬죠. 5월 25일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최소 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이 들끓었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저건 종교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영숙 씨는 딸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희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년 전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옥에 보냈구나. 영정 옆에는 소희가 좋아하던 떡볶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떡볶이를 먹을 소희는 없었어요. 먼지 쌓인 채 감춰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늦게 왔고 소희는 이미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2022년 6월 10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취재진이 가득 들어찼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박은혜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희, 민정, 그리고 박순자 노파까지 총 5명이 나란히 앉았죠.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은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소희 양을 치유하려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죠. 영숙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살리려고 했다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병원도 안 데려갔잖아.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은혜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입니다. 5월 3일 사람 몸의 급소는 어디를 검색했습니다. 이게 치유입니까? 법정 스크린에 검색 기록이 떴어요. 피고인 정희의 전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신병자 매질, 저항하는 아이 제압 방법, 골절 없이 때리는 법.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박은혜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검색 기록만으로는 의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소희 양의 격렬한 발작과 자해 행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를 꺼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의 지하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록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소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정희가 막대기로 등을 내리치는 모습, 민정이 소희의 팔을 천으로 묶는 장면, 그리고 박은혜가 쓰러진 소희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려 하는 순간, 이것도 치유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석의 얼굴들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박순자 노파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은혜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선의로 했습니다. 아이 안의 악령을 쫓아내려면 육체적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채찍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미쳤어. 수진이었어요.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던 생존자.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당신들은 그냥 우릴 괴롭히는 걸 즐겼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는 추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교회 전 신도였던 김미영 씨. 증인, 합창단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합창단은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박은혜 단장은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부모들에게 치유라는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받았어요. 실제로는 아이들을 무료 노동력으로 썼고요. 무료 노동력이요?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교회 청소, 식사 준비, 각종 자비를 시켰습니다. 거부하면 체벌했고요. 합창 연습이라는 건 거칠애였어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노동을 시켰습니다. 김미영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거렸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회계장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부모들에게 받은 돈이 총 2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식비와 의료비로 쓴 돈은 고작 3천만 원. 나머지는 모두 박은혜와 박순자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던 겁니다. 재판장님, 이건 사기이자 살인입니다. 피고인들은 종교를 빙자해 돈을 벌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급기야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은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가락을 박순자에게 돌렸죠. 모든 건 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순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사, 내가 돈을 더 받자고 했잖니. 내 탓하지 마라. 가해자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에 방청석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 인간들이 사람이야. 사형시켜야 해.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딸이 학대당하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월에 면회 갔을 때 소희가 많이 마른 걸 봤어요. 하지만 박은혜 씨가 괜찮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제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증인은 4개월 동안 한 번도 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죠?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숙 씨는 울먹이며 답했어요. 돈이 아까워서였어요.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박 단장이 조금만 더 있으면 완치된다고 해서 믿었어요. 제가 미쳤죠. 제가 내 딸을 죽였어요.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숙 씨에게도 아동방임 혐의를 인정했어요. 비록 학대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최후 진술 시간, 박은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선의로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도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탐욕과 잔혹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와 살인, 그 추악한 민낯이 법정의 만천하에 드러났던 겁니다. 2022년 9월 23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은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순자,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피고인 정희, 민정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죠. 당신들이 소희 양에게 한 행위가 더 가혹했습니다. 영숙 씨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영숙, 아동방임 및 보호의무 유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실형은 면했지만 영숙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소희야 엄마가 죄인이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종교시설을 가장한 아동학대 기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종교 명목으로 운영되는 기숙시설에 대한 정기 검 필요성이 공론화되었고 신고, 체계 강화 요구가 커졌습니다. 소희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인천 한 납골당. 영정사진 속 소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영정 옆에는 소희가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아버지가 선물했던 인형,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시계. 정희에게 빼앗겼던 그 시계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아내 영숙 씨에게 돌려줬던 겁니다. 시계는 1월 12일 오후 3시에 멈춰 있었어요. 소희가 합창단에 들어간 바로 그날, 그 시간. 소희야, 이제 시계가 다시 가도 돼. 엄마가 여기 있어. 영숙 씨가 시계 태엽을 감았습니다. 째각째각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초침 소리. 하지만 소희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린 채였어요. 장례식장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을 비롯한 5명의 생존자들. 아줌마, 저희가 왔어요. 수진이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소희야, 넌 우리를 구했어. 내가 없었다면 우리도 언젠가 너처럼 됐을 거야. 고마워. 눈물을 훔치는 수진의 모습에 영숙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대학 복학을 준비 중이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밤에 악몽을 꿔요. 아직도 그 지하실에 갇혀 있는 꿈을. 한 생존자가 고백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의 죽음 이후 모든 걸 내려놨어요. 일도 그만두고 집도 정리했습니다. 대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나섰죠. 제 딸처럼 되는 아이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학교와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강연했어요. 부모님들, 아이를 어디 맡기실 때 꼭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면회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2023년 5월 15일 소희의 일주기였습니다. 납골당 앞에는 영숙 씨 외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희의 친구들, 담임 선생님, 그리고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들까지. 소희를 기억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 여고생이 편지를 낭독했어요. 소희야,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게. 2024년 어느 가을날 영숙 씨는 남동구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소희와 함께 떡볶이를 먹던 그 분식집.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 권사님. 소희는? 할머니가 물었다가 이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뉴스를 못 보셨던 거예요.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는 하늘 날아갔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떡볶이를 한 그릇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좋아하던 맵기로 해줄게요. 빨간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할머니가 그릇에 담아 영숙 씨 앞에 내놨습니다. 드세요. 소희 목까지. 영숙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한 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소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보존해 두었던 딸의 흔적들, 교과서, 공책, 인형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소희가 쓴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니 2022년 1월 11일자 일기였어요. 오늘 엄마가 나를 합창단에 보내기로 했대. 나는 가기 싫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그냥 따르기로 했어. 엄마 사랑해. 나 금방 나을게. 그러면 우리 다시 같이 떡볶이 먹자. 영숙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도 영숙 씨의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싸우기로 했어요. 소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도움을 청하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